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광고 전문 사진을 찍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외롭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하신 인재입니다. 지난 1986년 경위로 임관한 이듬해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는데 두 분을 결혼으로 성사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외할아버지셨어요. 당시 건축업을 하시던 외할아버지는 지인의 아들인 전도 유망한 경찰직 공무원을 눈여겨보셨다가 임관이 되자마자 사윗감으로 잽싸게 채우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엄마는 경찰이라면 극혐하던 열혈 운동권이셨다는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7년 민주화 열기로 뜨거웠던 격동의 시기.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만큼 정권의 탄압도 심했던 그때 외할아버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마르크스를 신봉하며 짱돌을 던지는 막내딸의 안위를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셨고 어머니는 가족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끝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처참한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모범경찰 공무원 표창을 받을 정도로 강력계에 유능한 수사반장이셨고 어머니를 몹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정권의 개노릇을 한다며 아버지를 경멸하고 무시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엄마를 포용하고 이해했으며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한결같은 외사랑을 끔찍해 하셨어요. 아버지는 강력계 형사반장이라는 직업과 어울리지 않게 책을 좋아하셨고 영화 보기를 좋아하셨는데 그건 아마 예술가로 살아온 엄마의 영향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와 달리 저는 평생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최초의 기억은 6살 때 어머니가 일주일 정도 이유도 없이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를 찾아다니며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상우가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이리 오렴. 엄마 좀 이따 올 거야. 언제 오는데? 세 밤만 자면 올 거다. 성수는 남자니까 남자답게 기다려야지.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리가 없는 저는 그 다음 날도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악을 써대며 새벽 내내 엄마를 부르짖다가 지쳐 잠들었던 기억. 그렇게 목이 쉬고 탈진할 때까지 울었던 기억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기억입니다. 일주일 후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가 엄마의 허리를 부여잡고 안겼을 때 저를 살짝 떼어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독립하고 싶어. 이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에게 그리움과 갈증과 결핍을 가르쳐주신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할머니가 대신 채워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집 나간 엄마를 향해 퍼붓는 욕과 비난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세상 없이 귀하게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가득한 철부지라고 비난하셨어요. 지밖에 모르는 빨갱이년. 7년 견디고 산 것도 용하다 용해. 쉿, 어머니, 애 들어요. 뭐 내가 틀린 말했니? 애도 알아야지. 지 엄마가 어떤 년인지. 시집 와서 살림을 살아보기를 했나? 시댁 눈치를 보기를 했나? 이혼 안 해준다고 집 뛰쳐나가는 년을 왜 쉬쉬하면서 감싸? 감싸줄 걸 감싸라. 빨갱이 년이 깜방 안 간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복에 겨워서 지 복을 차고 자빠졌네. 내 인연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몽둥이를 그냥 아작을 내줄 테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머니가 어머니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3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음으로써 어머니에게 자유를 선물했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하지 않은 채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승진을 하려면 재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의 조언도 무시한 채 오직 본업에만 몰두하셨습니다. 밥, 청소, 빨래는 가사도우미 이모가 해주셨지만 처리 들고는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 날, 엄마들이 학교에 오는 수업 공개일, 이런 날이면 엄마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져서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도 더 증폭됐습니다. 저는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와 자식보다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요. 절대 부모님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찍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되었고 사촌형이 선물해준 카메라로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사진 쪽으로 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도 다 엄마 탓이라고 하셨어요. 에이그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거요. 지 애미를 닮아 역말살 낀 거지. 할머니, 처음으로 혼자 나가는 해외여행인데 찬물 끼얹기 있어요? 제가 돌아올 때 기념품 많이 사올게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에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를 보면서 가슴에 품었던 명대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홀로 여행을 떠나라. 그곳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는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막연한 그리움, 헤아릴 수 없는 외로움의 뿌리를 찾아 여행을 떠난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마주친 곳은 산타트리나타 다리였어요. 이태리의 시인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베키오 다리가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태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위 상점들 풍경이 신기해서 그곳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겨누었습니다. 그때 제 카메라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던 한 여성이 포착됐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여성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광장으로 가는 길에 그녀를 두 번째로 마주쳤어요. 아르노강과 피렌체 시내의 고풍스러운 야경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봐야 할 황홀한 풍경으로 유명했고 그 장광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사진에 찍힌 그 여성이 계단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또 카메라를 들고 찰칵찰칵 찍고 말았어요. 혹시 저 찍으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여기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요. 저도 모르게 그만. 아까도 저 찍으셨죠? 아닌가요? 아, 그땐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보셨어요. 절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일부러 찍은 게 맞고요.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희는 우연히 찍은 사진을 계기로 대화가 시작됐고 제가 피렌체에 머무는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죠. 상호 씨 사진 보고 놀랐어요. 저한테 그런 표정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사람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그녀의 이름은 인유나, 24살의 셰프 지망생이었습니다. 유나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보육원을 나와서 오직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백화점이며 주유소며 닥치는 대로 부지런히 일했고 주경 야독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마침내 땄을 때 그걸 해낸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피렌체로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을 직접 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미술 시간에 교과서로 보던 작품을 내 눈으로 본다는 게 감격스러워요. 내가 막 성공한 사람 같고 행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림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네? 그게 뭐예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저는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여행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네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세계 일주를 해봐야겠어요. 세계 일주요? 왜요? 고아는 배낭여행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아지만 모험심도 많고 엄청 명랑한 지구별 여행자랍니다. 어딘가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좋았습니다. 피렌체에서 시작된 연락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되었어요.
어찌나 할 말이 많던지 한번 통화를 시작하면 밤을 꼬박 새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잘 맞으니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희는 연인이 됐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도 유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유나를 탐탁찮아 하셨죠. 유나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보다 자립적인 유나에게서 제 모친의 향기를 맡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혼한 지혜미를 쏙 빼닮았다니까. 곱상하고 단아하게 생겨서는 절대 얌전하지 못한 성격. 풍기는 느낌이 딱 지혜미야. 할머니, 저는 엄마 같은 사람 싫어요. 절대 안 닮았거든요. 이놈이 이 할미 눈깔을 무시하냐? 네 아버지보다 더 용한 귀신 눈깔이여. 할머니, 유나는요, 엄마랑 달라요. 본인의 꿈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우선이래요. 결혼해서 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다는 아이예요. 왜야?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버지가 분가하라고 했는데도 유나는 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가족이 다 함께 오순도순 살겠다고 했어요. 가족을 챙기는 유나의 모습에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유나를 받아들이셨고 저희는 2015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치르지 않았고 그 비용으로 뉴질랜드로 캠핑카 여행을 한 달간 다녀왔어요. 이런 게 제 아내 유나 스타일이죠. 그해 저는 제가 희망했던 광고 기획회사의 PD 시험에 합격해서 기쁨은 2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아인 아내를 친딸처럼 대했고 아내는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유나와 아버지의 공통 분모는 영화였어요. 저희는 집에 빔 스크린을 설치하고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고는 했는데 아버지는 영화 평론가처럼 영화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아버님, 영화 평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동진 씨보다 더 예리하고 깊이가 있는데요. 눈치챘어? 나 어릴 때 아버지랑 TV로 주말에 영화를 같이 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작품 해설을 해주셨어. 와, 멋져. 당신 감성이 아버님을 빼닮은 거네? 그런가? 아버님, 요즘은 본업 말고 부캐라고 하잖아요. 아버님 부캐로 영화 평론 어떠세요? 경찰청장의 시선으로 파헤치는 영화 이야기.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부캐? 부업 같은 건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도 슬슬 제2의 인생으로 도전 한번 해봐. 네, 아버님. 행복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에 늘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던 것이 까마득한 전생의 일이 되었고 아내가 제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웃고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정리하며 일상을 기록하는 인생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가족이란 것이 이렇게 따스하고 좋은 것이란 걸 결혼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엄마 같고 여동생 같고 누나 같았어요. 아내 덕분에 그동안 서먹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여보도 얼른 오세요. 와, 매콤하고 칼칼한 냄새. 갈치조림 진짜 맛있겠다. 제주갈치예요. 아버님이 전에 제주 여행 갔을 때 너무 맛있게 드셔서 오늘은 조림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통통하고 제일 큰 조각을 아버님에게 드리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것을 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꼬리 부분은 아내가 가져가고요. 헤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제 그릇과 바꾸자 아버님이 당신의 그릇을 아내에게 주셨어요. 아니다, 아가. 어두일미라고 했으니 이걸 먹으렴. 아내가 얼른 손사리를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사실 갈치보다 묵은지와 물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버님, 얼른 맛 보아주세요. 어때요? 그래? 어디 한번 맛 좀 볼까? 갈치살을 발라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시던 아버지는 엄지손가락을 척하니 들어 보이셨어요. 기가 막히는 맛이다. 제주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구나. 아내는 제철 음식과 한식을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차렸습니다. 철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도 어김없이 챙겼습니다. 아버님, 홍시 드세요. 말캉말캉하게 잘 익었어요. 향기도 좋아요. 그래, 잘 먹으마. 네 덕분에 우리 부자가 살이 부쩍 올랐어. 안 그러냐? 아버지도 그러세요?
안 되겠다. 아버지 아침마다 같이 운동하실래요? 좋지. 그런데 2018년 말, 저에게도 아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경찰청 일로 바쁜 와중에도 나름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고, 해마다 하는 건강검진 결과도 대체로 좋으셨어요.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퇴임을 하시고 1년 만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소화가 잘 되지 않다며 내과를 다녀오셨어요. 2달 정도 위염약을 먹었는데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지만 여전히 체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던 아버지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면서 저희를 깨워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목부터 배꼽까지 감각이 없고 뇌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아요. 의사는 지난 2년 동안의 증세까지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신경과 질환인 것 같다며 뇌의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를 받자고 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종양이 뇌신경 거의 대부분을 막은 것 같은데 위치도 크기도 좋지 않아요. 네? 수술을 하면 될까요? 수술을 해도 편마비가 올 것 같아서 권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죠?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은 12개월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종양이 너무 깊숙이 있어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술을 한데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겐 너무나 절망적인 선고였습니다. 저는 나날이 수척해져가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태산처럼 크게만 보였던 어른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저와 달리 용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면서 남은 11개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여보, 말기 환자는 병원보다 집이 더 낫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게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당신도 일찍 퇴근해서 와줘. 나는 음식점과 학원에 일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냈어. 우리 아버님 간병 잘해보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고맙다, 유나야. 아내의 진두지휘 아래 아버님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전문 간병인과 저와 아내, 셋이 교대로 정해둔 시간표에 따라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아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한 뒤 그 물로 아버지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서 저녁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휴직을 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걷지 못하고 팔도 움직이지 못하고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모르핀 진통제를 너무 맞아서 환각을 보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제 아내를 상욱이 엄마 하고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엄마의 추억이 소중하게 남아있었나 봅니다. 병원에서 임종이 다가왔음을 알렸을 때,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기로 했을 때 아버지는 저희를 불러 유언을 하셨어요. 상우가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너를 낳고 네 이름을 짓고 네가 자라는 걸 보면서 나는 행복했다. 너에게 좋은 애비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며느라가 네, 아버님. 내 병수발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우리 상욱이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죽음은 병등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야. 그러니 이 애비가 없다고 해서 몸을 해칠 정도로 슬퍼하지를 말아라. 내가 없더라도 씩씩하게 어깨 펴고 살으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네 엄마와 너를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버린 엄마 필요 없어요. 전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너도 이젠 엄마를 용서하렴.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지금껏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두 줄기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는 엄마가 더 미웠습니다. 부자지간에 서로 말하지 못했던 연민과 사랑이 눈물로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바람대로 저희는 의연하고도 씩씩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도 존경받을 만하셨습니다. 일이 생기면 낮밤을 가리지 않았고 휴일도 없었고 할 일이 눈앞에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았으며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성미였던 아버지. 그래서 철없던 사춘기 시절 자식보다 일을 더 우선하는 아버지를 원망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존경, 사랑, 감사와 함께 죄송하단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감천,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강인한 멘탈과 함께 재산 10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홀로 남겨진 제 곁에는 저를 위로해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례식장에서도 아버지를 여인 친딸처럼 슬피 울며 고인이 된 아버지를 애도하고 추모했습니다. 마지막 대면 시간, 입관식, 그리고 발인, 그리고 서산묘지에 안장하기까지 아버지와의 모든 작별의 시간을 함께하며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보내는 모든 시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임을. 아버지의 63년 인생을 잘 보내드리고 돌아온 저희는 아버지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날부터 조금씩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남짓을 간병으로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아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자고 해도 단칼에 거절하질 않나. 뜬금없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10억으로 전원주택 사자 하질 않나. 여하튼 제가 알던 아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나둘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기 어때? 정원에 연못이 있는 2층 전원주택이야. 감나무랑 무화과나무도 있고 자기 좋아하는 복숭아 나무도 심자. 정말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당신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 싫어하지 않았어? 집이나 부동산보다 경험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했잖아. 여보, 사람의 생각은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야. 세계의 사랑도 변하는데 하물며 가치관이나 신조쯤이야 항상 하는 게 없다고. 헐, 뭐야 당신? 사랑도 변한다는 말 취소해. 나 킹받아. 알았어. 우리 사랑 포에버. 됐어? 그런데 전원주택 매매하면 4도 3촌 정도로 지내야겠다. 정말? 우리 이 집에 사는 거야? 캬,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내가 느닷없이 꿈꾸는 집은 용평의 토지 600평에 건물 70평 고급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만나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원주택 공사를 할 텐데 공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저에게는 비밀이라며 절대 공사 현장에는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부터 불길했습니다. 당신 수상해. 왜 자꾸 혼자만 가려는 거야? 나도 데려가. 안 돼. 이건 서프라이즈. 해야 하는 거란 말이야.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땐 짜잔 하고 보여줄 거야. 대체 집이 어떻게 서프라이즈 선물이 되는 거야? 뭐 긴급 상황이 생기면 그 집에 돔이 열리고 태권브이로 변신하는 건가? 와, 당신은 정말 스케일이 남달라. 따라갈 수가 없어. 당신이 꿈꾸는 트랜스포머가 되는 집이 아니라 미안해. 하지만 기대해도 좋아. 한 달만 더 기다려, 알았지? 그렇게 아내는 리모델링 공사를 관리 감독하면서 양평에 새로 산 집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점차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어느 날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밤늦게 집에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저녁 먹었지? 아니, 당신 기다리고 있지. 같이 먹으려고. 카레했어. 얼른 와. 안 되겠는데. 자기 먼저 먹고 나 기다리지 말고 자. 왜? 지금 여기 차가 너무 막혀서
아무래도 12시 전까지는 못 들어가겠어. 좀만 더 일찍 나오지. 급하게 마무리할 게 있었어. 최대한 빨리 갈게. 알았어. 당신 조심해서 와. 안전운전 알지? 그렇게 귀가 시간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계속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는데 그것도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휴대폰이 울리면 휴대폰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거나 문자가 와도 제 앞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 어째 바람 피우는 것 같달까? 아무튼 최근 들어 보이는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전원주택 공사 때문에 바쁜가 하고 넘겼지만 어느 날 외박까지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의심이 확신이 되어갔어요. 이건 필시 바람이다. 저는 아내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내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잠자는 아내 몰래 휴대폰을 들고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아내의 휴대폰은 비번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번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있었습니다. 비번을 풀려고 아내의 생일과 내 생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내가 일어나서 서재 방문을 열고 얼굴을 빼꼼 들이밀었고 저는 놀라서 후다닥 아내의 휴대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아니야. 브랜드 광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메모하려고 나왔어. 당신이야말로 왜 나왔어? 나 목이 말라서. 아내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간 사이 저는 얼른 침실로 돌아가서 아내의 휴대폰이 있던 협탁 위에 도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긴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묻고 말았네요. 당신 나한테 비밀 있어? 뭔 소리야? 휴대폰 비번을 왜 걸었어? 뭘 숨기는 거야 대체? 내가 비번을 걸었던가? 에? 그래? 몰랐어. 왜 그랬지? 이렇게 모르는 척 잡아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월차를 내어 아내가 전원주택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겐 출근하는 것처럼 인사하고 나와서 큰 길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아내의 소형차가 미끄러지듯 제 앞을 지나갔어요. 저는 곧바로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불신과 의심에 휩싸인 채 아내를 쫓아가는 제 마음은 앞으로 어떤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배신을 한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만 생각을 다하면서 아내를 쫓아갔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양평으로 가지 않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더군요. 생수와 과일과 채소 등 식료품을 한가득 안고 나왔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인부들은 식비를 따로 지불하고 있어서 굳이 장을 봐서 식사를 차릴 이유가 없었어요. 역시 전원주택에서 다른 놈이랑 살림을 차린 게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차를 몰고 가더니 아니나 다를까 잠실 지하철역 출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덩치 좋은 한 남자가 아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낯선 남자를 차에 태우는 순간 제 머리는 피잉하고 퓨즈가 나가버렸습니다. 이판사판 이렇게 된 것 오늘 다 같이 죽자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아내의 차를 추격하면서 제 머릿속은 아침 막장 드라마를 몇 편이나 찍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오늘도 화끈새끈 뜨끈한 시간을 만들어보자고. 에잇, 이런 귀염둥이. 이 오빠가 홍콩, 유럽, 중남미 돌고 호주까지 보내줄게. 우리의 낮은 네 남편 밤보다 더 뜨겁다 이거야. 좋아. 어디 속내 한번 내볼까? 준비됐지? 뿌앙! 19금의 불륜 드라마가 펼쳐질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운전을 하느라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추격전을 벌인 끝에 드디어 아내의 차가 전원주택 앞에 서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고 숨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제 심장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동쳤습니다. 아내가 트렁크를 열자 남자가 트렁크에서 장을 봐온 식료품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쭈, 이것들 봐라. 아주 깨가 쏟아지는군. 상간남을 잡으려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아주 적나라하지만 확실한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것쯤 상식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다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침대로 쓰러지는 장면이 거듭 되풀이됐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조용히 전원주택에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층 부엌 싱크대에 식료품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년놈들이 2층 침실에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살금살금 소리를 내지 않고 2층 침실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실 방문 앞 손잡이를 잡고 저는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비디오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두 년놈이 있을 방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여보! 화들짝 놀란 아내의 얼굴. 그 옆으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적나라한 현장이 아니라 실망과 분노에 찬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남자의 멱살을 잡고 한 대 패고 싶었지만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뭐야? 이 사람 뭐야? 누구냐고? 여보, 이 사람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이셔. 혼란한 마음을 누르고 남자를 찬찬히 살펴보니 건장한 덩치의 50대 신사였습니다. 대표님이 점잖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더군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 싹 인테리어 대표 남기남입니다. 어제 자사고가 나서 오늘 사모님께 태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것 때문에 저를 의심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그러시죠. 사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요. 덕분에 저희 공기도 일찍 마시고 엄청 수월하게 마쳤습니다. 오늘 계약서대로 잘 마무리됐는지 확인 작업하러 온 거거든요. 사모님 요청하신 대로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휠체어나 바퀴 달린 의자가 다닐 수 있도록 평탄 작업도 깔끔하게 완료된 듯 싶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집을 새로 싹 고치고 싶을 땐 언제든 새로 싹 인테리어 부탁드려요. 그럼 전 이만 약속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 인테리어 대표가 직접 확인 작업을 왔던 거였습니다. 대표는 서류에 확인 사인을 하고 인사를 하며 나갔습니다. 현장 인부의 트럭을 타고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씩 웃는데 제가 두 사람을 의심했다는 것이 너무 웃기다는 건지 아니면 저를 의처증 있는 남편으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사람 참 쭈글스러워지더군요. 심지어 아내까지 저를 놀려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출근 안 하고 여길 왜 왔어? 설마 당신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당신 바람 폈다고 상상하고 미행하는 그런 찌질한 놈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닌데. 당신 나 좀 봐. 왜 내 눈을 못 맞춰? 저는 아내를 피해 도망을 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아내가 저를 잡으려고 따라 내려왔는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60대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마치 산책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듯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누구...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셨어요. 천천히 모자를 벗고 제 눈을 지그시 쳐다보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 나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 어릴 적 엄마를 찾아 새벽까지 울고 불며 탈진할 정도로 찾았던 그 어머니가 제 눈앞에 버젓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반가워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셔. 난 당신한테 깜짝 선물을 줄 생각이었는데 진짜 서프라이즈가 돼버렸네? 8살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지 26년 만에 나타난 엄마는 기억 속의 엄마보다 더 왜소하고 말랐습니다. 어딘가 아픈 사람 같아 보였어요. 엄마가 입을 열어 제 이름을 부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상우가, 상우가. 저는 아까보다 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저를 안아 일으키고 그동안 아내가 저를 위해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많이 놀랐지?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지. 장례식 때 어머니가 오셨어.
신문에 부고가 났었잖아. 당신 보기 부끄럽다고 내내 밖에만 계셨는데 일산 숙모님이 당신 어머니를 얼핏 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쫓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야. 어머님 그동안 야학교사로 일하시다가 구례로 내려가서 지역에서 농민의 활동을 하셨대. 결혼은 안 하시고 공동체에서 생활하셔서 개인 집도 없으시대. 그런데 얼마 전에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어. 기껏해야 1년 정도 사실 수 있대. 저는 두 손을 얼굴에 파묻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 일이지. 병이나 걸리고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불쌍하게 저러고 사는 거야. 안쓰럽고 가여운 속마음과 다르게 제 안에서는 퉁명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나더러 어쩌라고.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간 이상 나는 그 사람 아들이 아니야. 우린 남남이라고. 아내가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저 집에 모시고 당신이랑 어머니를 화해시키고 싶었어. 화해? 그게 가당키나 해? 우리 사이에?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나 자기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데 지금 할게. 사실 나 보육원 나오기 1년 전에 친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어. 내가 보고 싶다고. 딸을 버린 엄마를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계속 보내더라. 어이가 없었지. 나도 당신처럼 엄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로 사는데 그게 다 엄마 때문인 거잖아. 어떻게 용서가 돼? 절대 못해.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라고,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리고 한참 동안 연락이 없는 거야. 나중에 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나를 장례식장에 데리고 갔는데 엄마 장례식이었어. 엄마가 모든 삶의 의미를 잃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대. 아마 그때 내가 엄마를 받아줬더라면, 화해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아니야. 당신 탓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근데 나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 거울 속에 내가 자꾸 엄마로 보여. 여보. 그래서 그랬어. 나한테 그게 너무 한이 됐거든. 당신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해. 그게 다야. 저는 가여운 아기 새처럼 흐느끼는 아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까지 우리 가족을 생각했던 걸 몰랐어. 정말 고마워. 내일 어머니를 찾아뵙고 화해할게. 다음날 아침, 일찍 저희는 어머니가 계신 양평집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와 저는 26년 만에 해후를 나누며 기나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좋아. 항암할 때 기력이 있어야 한대서 잘 먹고 있어. 유나가 살뜰하게 챙겨주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와 다르게 엄청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더구나. 나는 엄마가 집을 뛰쳐나가서 엄청 잘 살 줄 알았는데. 미안해, 상호가.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단다.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두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엄마가 없으면 탈진하는 아이를 두고 엄마의 꿈과 이상이 그렇게 원대했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폐암 말기 독거 노인이라니 이게 뭐냐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마땅히 네가 받아야 할 사랑을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용서하렴. 나도 몰랐어. 그때는 나도 겨우 30이었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가정의 굴레를 떠나 인류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치기 어린 생각을 했어. 내가 떠난 건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미안하다. 엄마 없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얼마나 의젓한 척하며 살았는지 알아요? 엄마 없이 살아갈 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평생 너의 아픔을 안고 살았어. 한 번씩 학교로 가서 너를 지켜봤어. 언젠가 네 아빠가 내가 일하는 야학으로 오셨더라.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전했고 도망치듯 구례로 내려갔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찾아오셨더구나.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요? 아,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못 들어가게 아버지가 잡으셨어요. 왜 갑자기 이러시나 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가 공항으로 우릴 보러 올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랬다. 나도 궁금해서 공항 대합실로 가서 너희 부부를 지켜봤단다. 그럴 거면 다시 돌아오지 그랬어요. 아빠가 찾아갈 때 못 이기는 척 오시지 그랬어요.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너를 보니 아들 버린 죄인이 그럴 수가 없더구나. 그러면서 장례식장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속죄의 마음으로 갔어. 네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는 나와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달랐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 내가 대학생 때 데모를 하고 닭장에 잡혀 있을 때 네 아버지가 나를 몰래 빼주었어. 서너 번이나. 나는 철이 없어서 그의 사랑이 오히려 극렬하게 싫었어.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 그때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곤 하잖니. 모든 게 변명이고 핑계야. 네 아버지의 부구를 듣고 한때나마 나의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 어쩌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널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 마에게 판정을 받고 채 1년도 못 산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게 없더라. 아버지를 잃고 슬퍼할 너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올라오긴 했는데 차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서성이고 있었지. 그때 상복을 입은 상주가 와서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하는 거야. 어머님, 상옥씨 어머님이시죠? 유나였어. 유나는 나를 붙들고 설득했어. 서로 후회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도록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하더구나. 그래, 나는 끝끝내 이기적인 사람이 맞아. 아들 보기 부끄러운 죄를 지었으면서도 이렇게 아들을 보겠다고 여기에 남았단다.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받고 싶다는 욕심으로. 염치도 없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한테는 아직 힘들고 복잡한 감정이 많겠지. 알아.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너의 마음이 있는 나를 찾아봐 주겠니? 엄마! 저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살이 비쩍 마른 엄마는 너무 가냘프고 작아서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도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러면서도 그리워했던 엄마와 엄마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가족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해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경이롭고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생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결혼식 청첩장 대신 만들었던 감사카드와 영상을 보여주며 한번 오라고 하신 일도,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신혼여행 떠나는 인천공항에 출국하는 것 보러 오신 것도 모른 채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제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는 엄마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찾아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엄마가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고 가족에게 위로를 받아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엄마와 저의 관계를 다시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고 산책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엄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할 것을 압니다. 엄마는 우리 곁에서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저 또한 그동안의 미움과 분노를 떨쳐내고 엄마를 사랑하며 보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를 향했던 미움과 원망이 사랑과 화해로 가득해졌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선택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어떠한 시련에도 함께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미워할 필요 없이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1년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릴 날이 오면 좋겠네요. 저는 친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제사 잘 지낼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어라.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고 정 안 되면 전화라도 자주 하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잘하자. 아내는 지금도 한 번씩 저를 놀립니다. 여보, 오늘 새로 싹 대표님이 중간 점검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해? 전화해도 돼? 뭐 전화하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정말? 난 또 당신이 날 의심해서 미행할까봐 그러지. 내가 바람 피울까봐 노심초사하지 마시라고요. 아 진짜 불륜 의심하고 미행하는 찌질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말해도 낄낄대는 아내한테 저는 못난이 남편으로 단단히 찍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저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